안녕하세요.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의 첫 번째 트랙을 진행을 맡게 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저는 좀 색다른 경험인데요. 지금 이 현장에도 우리 학생분들이 나와 계시긴 한데 지금 제 바로 밑에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뭐 인천이나 경기도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뭐 동아리 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한 동아리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쭉 5일 동안 이어지는데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원격 생중계가 되면서요. 그리고 저 동아리 분들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저희 상당히 좀 나이 어린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이 어린이분들한테도 질문을 받아서 함께 얘기해 나가보는 좀 부담 없는 온라인 솔루션 교육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교육 강의라는 건 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었지만 쌍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더 궁금해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원격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트랙 자체가 좀 재미있어요. 저도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다른 주제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 IT 쪽에서 발단되어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만 거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바꾸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자유롭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뭐 강사라고 할까요? 멘토분들을 좀 초청을 했는데요. 가장 왼쪽에 계신 분부터 전 참 낯이 익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동아 편집장 이문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온라인 미디어 쪽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나 산업 쪽 그리고 세계가 좀 흘러가는 그런 트렌드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린 친구들에게 좀 전달해 하면 직업을 선택하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같아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직속 상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극딜을 할 예정이에요. 질문 제대로 답변 못하시면.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원격 지원 글로벌 전문 기업인 알서포트에서 B2B 마케팅과 그다음에 이 원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께 4차 산업이 주로 어떤 것인지 좀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중에 있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원격이라고 하는 커넥팅에 기반된 기술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거에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것들을 참고하면 좋으실지를 좀 가볍고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라 하더라도 또는 제가 약간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기자하고 이제 마지막 그 앉아 계신 저희 이문규 편집장님 뭐 다들 이제 알잖아요. 기자는 어떤 일을 하고 뭐 요즘은 기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많이 있는데 사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거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의 직업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반젤리스트가 솔직히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에반젤리스트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실은 IT 쪽에 도입된 전문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손쉽게 얘기하면 말뜻 그대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도사님 아시죠? 전도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교회에서? 맞습니다. 전도하는 거죠. 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이고 어떠한 교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실은 홍보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업계에서 에반젤리스트도 실은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술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걸 쉽게 설명해주고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IT 쪽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통계나 숫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판매량은 얼마나 되고, 뭐 알서포터 같은 경우는 원격 솔루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원격 솔루션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어떤 트렌드로 발전을 하는지, 또 이 기술이 어떤 트렌드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에반젤리스트 분들의 의견이 참 싫습니다.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야 되니까 상당히 좀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분한테 저는 그 에반젤리스트가 설명하는 요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혹시 당연히 알고 계시 1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1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그냥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기계화예요. 18세기 무렵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됐죠. 그게 1차 산업혁명 기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노동을 하게 되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다 스스로 사람이 모든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빨래를 하거나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기계화로 되면서 한번 생산에 관련돼 있는 일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럼 2차 산업혁명은 편집자님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게 기계화를 하다가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죠. 전기가 발명이 됨으로 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전기가 발명됨으로 해서 기계도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어떤 모든 것들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많이 공급을 하게 되죠. 시장에 사람들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보다 생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가끔 가다가 학생분들이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기가 이루어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건 아니고 그 전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장이 활성화된 것이 2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다가 자동화되면서 조금씩 넘어갔지만 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게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해진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조금 양상이 달라요. 우리 이주명 에반젤리스트 분,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 3차 산업혁명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은 즉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화로 인한 자동화, 그리고 여러 가지 분포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디지털로 변화하는 부분이 즉 3차 산업입니다. 디지털과 정보의 취합으로 인해서 실은 예측 가능한 자동화 부분이 이루어진 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다 접하셨을 거예요. 컴퓨터는 사실 저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그 컴퓨터 한 대 사달라고 아버지를 엄청 졸라야 했던, 그때 당시 200만 원이 넘어가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기기였는데, 그게 이제 가정 내에 다 보급화되면서, 그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개입을 하고 기계를 돌리면서 제품을 생산해냈다면, 이제는 PC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들어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요 산업혁명이라는 걸 뜻하는 걸 단어 자체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사람이 변한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조금씩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한 거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왔던 양상이 완벽하게 바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저희 편집자님께서. 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전기의 발달이었죠. 3차는 PC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이 모두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나와 있는 어떤 모바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상의 패턴,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직면에 우리는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많이 공부를 하고 4차 산업혁명 되면서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원격 솔루션의 전문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다니시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설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여기 초롱초롱한 눈빛들 보이시죠? 약간 너무 딱딱한 얘기들만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바뀔 거다. 우리 생활이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한 이제 20살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취직을 하게 준비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좀 예상 같은 걸.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도 일종의 4차 산업의 시작점에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여기 계시는 제가 제품명을 얘기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으로 실은 그 배달 주문 많이 하시는 거 해보셨죠? 그런 걸 흔히 IT 쪽에서는 O2O 서비스라고 하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명령 아니면 나의 필요성을 입력을 하면 그게 오프라인으로 나에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일종의 4차 산업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무수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실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건데 손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맞춰갖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커튼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나의 기상을 인식해서 커튼이 열리고 내가 주방으로 나가면 주방에 정수기에서 나에게 딱 맞는 물 온도에 맞춰준 컵에 물이 한 잔 따라지고 그걸 마시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내가 늘 먹던 샌드위치가 없네? 그러면 그 샌드위치가 자동으로 아마존에 주문이 돼요. 그럼 냉장고가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살찌십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몇 칼로리인데 오늘 총 1000칼로리 소비하실 것 중에 200칼로리를 이미 드셨네요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실은 이런 시스템, 즉 컴퓨터들,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그거에 대응을 해주게 되는 게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혹시 그 IoT라는 얘기 들어보신 학생분들 계세요? 우리 화성에서도 아직 없나?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 인터넷 다 뭔지는 아는데 사람이 그 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사람이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PC에 접속을 해서 우리들이 LOL이나 서든어택 들어가서 욕을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의 안부를 좀 묻고 그게 바로 학생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사물이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지금 다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학생분들 다 원격 정성으로 지금 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의자에 간단한 센서 하나 달아서 여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 정보도 앞으로의 산업혁명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발전해 보면 주차장으로 가보시면 돼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뭐 마트나 이런 데 자주 가시죠. 학생들끼리 같이 가시고 맨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내려가면서 보는 게 만차, 혼잡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단어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내려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센서들이 각 주차장 자리마다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가 있다 없다 요 정보 하나만 가지고 주차장 전체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차가 들어가면 그 차가 들어가면서 여긴 앞에 지금 한 대 남아있는데 일로 가세요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지금은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율주행차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센서가 자율주행차가 접목이 되면 자동차에서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차장에 가서 차가 알아서 그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연결 시작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을 다양한 IT 기술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Io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완전 주행차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인공지능이 있어요.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슈됐죠. 혹시 바둑 두시는 분 있어요? 바둑 두시는 분? 나는 없어요? 장기는 둘 줄 알아요? 알아요? 요즘 장기나 바둑을 학생들이 많이 안 두더라고요. 바둑 알파고는 다 알아요? 알파고는 알아요. 그럼 이세돌 구단도 알겠네요. 그러면서 바둑은 몰라. 왜 손을 안 들어? 알파고가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요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핵심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인공지능을 4차 산업에서 많이 주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주명 팀장님께서. 네. 실은 저는 일반적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럼 왜 4차 산업혁명을 할까였어요. 왜 4차 산업을 해야 하지? 그냥 기술이 발전하니까 덩달아 따라가려고? 라는 것보다 그 4차 산업은 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무엇을 기반으로? 실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실은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차장 예를 말씀을 드리셨지만 권 기자님께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니까 조금 더 다 다가오자고 하면 실은 도서관, 예를 들면 도서관에 100개의 자리가 있는데 2번 자리에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굳이 2번 자리까지 비었는지를 100군데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런 센서를 통해서 2번 자리가 비었으니까 바로 그걸로 가세요라고 하는 저한테 알림이 오겠죠. 실은 단순히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실은 인공지능까지 뭐 굳이 필요하겠어라고 하지만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센서와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 결국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서 내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거를 손쉽게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침 내지는 가이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신경, 그다음 뇌 분석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맨 끝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편집장님께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인공지능 하나만으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는 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뭔 데이터가 있어야 예측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고요. 그런 빅데이터가 가능하려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들도 서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들이 통신을 함으로써 인간들에 대한 활동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빅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기계가 인식하도록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그걸 뭐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뭐 머신러닝이다, 기계학습이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철저한 머신러닝 때문이었거든요. 기존에 몇십만 국의 대국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돌을 놓을 수 있는 예측하는 걸 자신이 예측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모두 융합이 돼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들 버스 타면 지하철 타면 하잖아요. 평소 우리 여학생들은 주로 어떤 정보를 봐요? 인터넷을 만약에 본다, 뭐 네이버를 켰다, 다음을 켰다 그러면 어떤 거 많이 봐요? 요즘은 뭐 패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내가 이게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왠지 여학생분들은 약간 옷 같은 걸 볼 것 같아서. 그쵸? 남학생들은 어때요? 혹시 게임 좋아해요? LOL 많이 봐요? 온게임넷 많이 봐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면 주로 인터넷으로 뭘 봐요? 스포츠? 축구나 야구 이런 거 좋아해요? 야구 좋아해요? 그럼 한국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겠네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분들은 이렇게 지하철에 타고 있다가 주로 보는 게 이제 옷, 패션 이런 걸 봐요. 근데 그 옷, 패션을 보면서도 어떤 브랜드 거를 주로 보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뭐 최근에 들어서 학생분들 구글이라는 회사는 다 알잖아요. 그 구글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제3자 동의라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고 사람들한테 유의롭게 할 수 있는 거에,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나이대에 요 여성의 이 성향은 요런 데이터들을 주로 보더라라는 게 조금 이렇게 크게 넓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과거의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평소에 언제 어느 때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라는 걸 다 데이터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추천해 주죠.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평소에 야구 경기 뉴스나 이런 걸 되게 주로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에 야구 하잖아요.
어디 부다는 거네요? 한화요? 그럼 평생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화가 만약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잠실구장이나 대전 이글스파크를 지나가는 거야. 지금 학생분이. 그러면 지나가면서 알람이 딱 떠요. 지금 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매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매하시면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5,000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아예 인공지능으로 뜨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접어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미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축약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된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 학생분들이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 에반젤리스트 분께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런 얘기가 참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사라질 직업들이 있나요? 우선 하나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권 기자님께서 극딜을 당하실 말씀을 하셨네요. 전 하나를 좋아합니다. 방금 권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4차 산업, 즉 인공지능과 여러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물론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실은 여기 계신 두 분의 기자라는 직업도 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까 스포츠 많이 보신다 그러셨죠. 스포츠 보면은 실은 실시간으로 뭐 몇 대 몇이다, 뭐 누가 좌중간 안타를 날렸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실은 그거는 실은 기자분들이 아니셔도 실은 입력된 데이터 값만 가지고도 실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생성해낼 수 있는 기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기사들을 쓰는 실은 기자분들은 기자라는 그 직군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예를 들면 왜 이기가 됐고 이 팀의 미래는 어떨 거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실은 기자라는 직업이 여전히 존재해야 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직업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실은 더 부각될 직업도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없어질 직업 방금 말씀드린 기자라는 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것도 기자를 있고.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이분은 기자를 싫어하실 만하죠. 기자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권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이라고 하면서 요즘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듣는다고. 그만큼 실은 직업 자체는 실은 없어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 내에서도 실은 고품질의 능력과 고품질의 제품 또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직업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 공부를 하면서 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흔히들 18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실은 공장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반발했겠죠. 내 직장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를 파괴하고 실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과격한 운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부터 현재의 한 200여 년이 흐를 때까지 과연 인구는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직업의 숫자도 줄었냐? 기계가 대체를 했냐? 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18세기 무렵에는 전체 글로벌하게 전 세계 인구가 약 7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약 20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됐습니다. 10배가 늘었어요. 근데 10배가 느는 동안 그러면 다들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었냐. 그래서 직업의 숫자를 또 조사해봤죠. 조사해봤더니 실은 직업의 타격을 입은 부분은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차 제조업, 2차 산업인 가공업 부분은 일자리가 안 늘었어요. 실은 말 그대로 1차 산업, 2차 산업,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직장과 산업은 기계가 대체를 해버려서 일자리가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3차 산업,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실은 서비스업이죠. 크게 보면
여기 계신 두 분의 기자님들도 다 서비스업입니다.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업이 인구가 비례하는 것만큼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났을까? 흔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요거는 약간 논외로 잠깐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발사분들이 흰 가운 입으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미용실 세대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버님이 다니시는 이발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미용사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계세요. 근데 왜 이발사가 흰 가운을 입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의외잖아요. 그냥 위생을 위해서 그랬나? 근데 18세기 당시에는 외과 의사, 즉 정형외과, 팔 부러지고 뭐 이렇게 상처나고 이런 거 뭐 꼬매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발사랑 겸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발사들이 정형외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흰 가운에 대한 전통이 지금의 이발사들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전문 직계 몇 개나 되냐. 예를 들면 뭐 위암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부터 해서 당장 여기 아산병원, 제일 큰 아산병원만 해도 전문 과목이 46개가 돼요. 거기서 더 세분화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에는 이발사랑 의사를 같이 하던 사람이 200년이 흐른 지금에는 46개의 전문직으로 나눠진 의사가 되겠더라 이거예요. 또 더 쉽게 다가가자면 자동차. 지금 현재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자동차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세봤더니 큰 트럭, 상용 트럭 이런 거 말고요. 승용 트럭 포함한 승용차들을 봤을 때 총 26개예요. 차종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만들어냈을 때는 차종이 하나였거든요. 1960년대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직업이 엄청나게 세분화가 돼요. 점점 넓어지기보다는 직업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4차 산업, 인공지능이 도래했을 때도 저의 예측으로는 실은 직업 자체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업의 종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왜냐? 지금 있는 직업 자체도 더 쪼개져서 더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지금은 수능 공부하면 뭐 수리 영역, 과탐 영역, 언어 영역 뭐 이렇게 배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게 더 세분화될 거예요. 분명히 몇 년 안에. 예를 들면 수학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미적 분학만 가리키는 선생님, 예를 들면 뭐 집합만 가리키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그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넓게 하는 것도 물론 더 좋겠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깊이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한 분야를 최대한 자신의 네. 것으로 만들어서 파고들어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기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뎁스 있게 좀 깊게 좀 얘기를 해보면 스포츠 같이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누구나 기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분석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죠. 기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루 주자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2루 도루를 하다가 주로 사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왜 2루로 뛰었고 그 2루로 뛴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2루 도루를 성공을 했을 경우 부연되는 효과에 대한 건 이제 인간이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예측에 대한 데이터, 물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예측까지도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리고 그 사람만의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거여서 기본적인 단순 노동에 대한 것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뭐 공장의 단순 노동직이라든가 그리고 뭐 사람을 상대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고객센터,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뭐 게임하다가 무슨 어떤 옷을 샀을 때 옷을 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그러면 그게 일일이 다 사람이 상대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데이터로 가고 데이터로 오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말 나온 김에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그래도 인구수는 어느 정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직업도 많이 사라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저희 에반젤리스트 분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사라질 직종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선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곧 우리나라의 대통령분들도 공약 지금 후보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무료로 돈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얼마 전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그 국민투표까지 갔었어요. 세금의 일부를 각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일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지고 점점점 그 보유고가 많이 쌓이고 소비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부의 재분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결국엔 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보존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면서 소비 활동을 역류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두 분 여기 부연 설명해 주실 건 없나요? 이미 결론을 다 내주셨는데. 아 그런가요? 그 직업이 아까 나온 말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직업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건 얼마든지 대체됩니다. 이제 그 이루주자가 도루하다가 실패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도루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주류 능력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기는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현재까지 앞으로 저희가 살아있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감성적인 것이에요. 감성적인 것. 그래서 감성적인 그 직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작가들입니다. 작가. 그러니까 뭐 화가라던가 뭐 사진작가라던가 그 기자를 얘기 들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기자가 아니라 탐사를 하는 기자들이겠죠. 그런 기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어쨌든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 이게 참 교과서적인 얘기라 창의적인 뭐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뭐 교과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식견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작년에 타계를 했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2006년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곧 없어질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2006년의 얘기거든요. 지금 딱 10년 지났어요. 그 10년 전에 예상했지 못했던 직업이 지금 나타났기도 했고요. 지금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관련된 엄청난 세부적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년 전, 20년 전에 예상도 못했어요. 우리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이 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온라인 게임사 엄청 잘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도 다 게임사가 만들었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할지 지금 잘 몰라요. 저희도 잘 예측 못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하려면 많은 걸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그놈의 성적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게 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엔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해봐야 돼요. 책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영화도 좀 많이 봐야 되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집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기계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맞습니다. 대체하는데요. 기계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을 해내야 그걸로 인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그것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고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람은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흘러가는 게 기술의 발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편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활동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활동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나 하나만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아성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에 대해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면 그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충분히 한 단계 한 단계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없어질 게 뭐 기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쓰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넣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요 답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편집장님 너무 커다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이제 권 기자님이 처음 초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실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좀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일단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개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지만 당신이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씩 나라에서 지원해 줄게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물론 재원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실은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 즉 기름 팔아서 그렇죠. 기름 팔아서 나라에서 번 돈으로 그냥 국민들 너희들 일 안 해도 돼.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막 주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고등학생은 막 롤렉스 차고 다녀요. 맞아요. 고등학생이. 용돈 받아서. 그랬더니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잘 사는 나라냐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에서 주는 돈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그렇게 국민들은 편하게 살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수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 뭐 생산, 가공 이런 산업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다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오일머니를, 그러니까 즉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 나라는 기반부터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실은 기본소득 자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 전제가 먼저 필요하다. 맞아요. 기반 시설, 기반 산업 자체가 튼튼할 때 실은 기본소득은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계신 학생분들에게 좀 되게 기분 좋고 밝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은 흔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사회 현상은 10년 내지는 15년 정도 더 빠르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10년 뒤, 15년 뒤면 일본의 모습을 따라하고 맞습니다. 있다. 사실 그렇게 해왔고, 예, 추가 얘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럼 일본은 어떠냐라고 보면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고 해서 이런 연세 많으신 지금의 학생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출생하는 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이 현상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적어요. 생산 인구.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기계가 당장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일본이 가장 빠르게 실은 기계로 단순 노동을 대체하자라는 것들도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또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적은 노동 인구를 최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 소리 지르셔도 되긴 하는데 실은 재택근무예요. 일본은. 왜 재택근무를 하냐? 저희도 재택근무합니다. 아유, 그거는 네, 막 가시죠. 권 기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는 실은 어디 가서나 일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노트북 주고 어디 가서든 일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집에서 일해도 돼. 회사에 매일매일 안 나와도 돼. 집에서 일해도 돼. 예요.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라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누군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굳이 회사를 비싼 돈 준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매여 있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 더 임금이 저렴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기초, 그러니까 즉 기본소득이 되기 때문에 네. 나의 여유 시간이 많은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급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서는 인력난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급 인재들에게 너희들 집에서 일해도 돼. 부모님과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일하세요. 라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즉 이 역시도 실은 우리는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1시간 일했을 때 최저임금 받는 금액.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약 2배 가까이 높아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단 우리나라도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15년 후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기초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함에 있어서 약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역시도 실은 재택근무는 꿈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 지금 이 재택근무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 에반젤리스트 분 현재 많이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학생분들은 조금 얘기가 톡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어떤 토크 콘서트나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상 솔루션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우리 창업 동아리를 꾸고 있는 분들이랑 모두 다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진행해서 하나씩 준비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라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이어지는 트랙에서는 하나하나 각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거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조금 궁금했던 거를 미리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 학생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뭔가 들으면서 이런 거 조금 더 궁금한데 좀 듣고 싶어요 라는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질문 요런 거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던 학생분 갑자기 쏙 들어갔네요. 화상 솔루션에 들어와 있는 학생분들도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받아놓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거 정말 좀 뻔한 답변인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기까지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서? 저는 그 대학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마케팅과 그다음에 에반젤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죠. 되게 상이해 보이잖아요.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실은 전산 일을 하다가도 이게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하고 되게 짜여진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은 저는 기획을 되게 하고 싶어요. 제가 뭔가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현실을 만들어냈을 때 되게 희열을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전. 그래서 한번 직업을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산 직업을 약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부모님들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엄청 심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첫 직장이 제가 은행이었거든요. 한국수출입은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나 보장돼 있던 직업이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6개월 만에 뛰쳐나오니까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다고 반대했어요.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벌충하고 있는 중이에요. 편장님은 저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주명 팀장님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언론 쪽에 있을지는 어릴 때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원래 저희 때가 PC나 컴퓨터 관련된 직종들이 막 붐을 일으킬 때여가지고 저도 컴퓨터가 마냥 좋았고 해서 컴퓨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대학 전공하고는 다릅니다. 대학 전공 저는 경영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완전 다르게 취업을 했다가 글 쓰는 게 좋았어요. 사실 글 쓰는 게 좋았고 글을 써서 누군가가 읽고서 반응하는 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마치 요리사들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직종이 나한테 더 적합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미디어 쪽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뭘 하다 보면 이 과목에 특히 자신이 있고 관심이 가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좋다던가 아니면 과목 자체가 좋다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나중에 진로 선택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자신이 조금 더 관심 가는 과목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관심 더 가고 하다못해 책을 한 자 더 보던 과목에 대한 직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다른 직업 다 해보고 했었는데 물론 그 직업을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조금 더 관심 갖고 좋아했던 거를 하게 되는 게 더 잘 맞고 그리고 일하고 어떤 그 놀이하고의 구분이 안 되는 놀면서 일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놀면서 일한다고 좀 의미가 이상하지만
일하는 게 곧 노는 거고 노는 게 곧 일하는 거 형태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그럼 이건 제 예상이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외모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대학교 진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현장에 와 계신 분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학업에 조금 더 많이 충실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다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를 지나간 상황인데 저는 과거에 프로게이머 생활도 잠깐 했었고요. PC방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IT 쪽 아예 동떨어져 있는 동향이에요.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문과생이 지금 이과를 약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일을 한 번쯤은 돌이켜 볼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가 된다라고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없어요. 좀 더 빨리 뭐 중학교 때 난 이거 할 거야라고 해서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위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난놈들입니다. 그분들은 뭔가 처음부터 딱 길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할 걸 정해진 분들이에요. 많이 방황도 하실 거고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님 맨 처음 얘기했던 책을 많이 봐라, 정보를 많이 취득해라라는 얘기는 그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많지 않으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봐야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방향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옆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는 건 부모님들이고 본인들이긴 합니다만 그 옆에서의 조언들을 해주는 그분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라든가 의무감 같은 걸 너무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합니다만 결론은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20살 어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이제 투표해야 되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뒤에서 등 떠미는 이 사회라든가 어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조금씩 한 번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다 돼서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개념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이어서는 우리 두 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인 그리고 R소프트의 주력 기술 중에 하나인 원격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한 지 한 50분 됐거든요. 지금 10시 50분인데 잠시 후 한 10분 정도 쉬고요. 11시부터 이어서 그 원격 솔루션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속 계실 거면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하면은 바로 이따가 바로 이어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 우리 멘토분들한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해 주신 두 멘토분들께 조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